클로드 모네, 그리고 그의 대표작 수련. 아마 미술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이름일 겁니다. 근데 오늘은요, 이 작품들을 그냥 아름다운 명작으로만 보지 않으려고 해요. 한 위대한 예술가의 마지막 30년을 통째로 집어삼킨 정말 거대한 집념의 기록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이 하나의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대 최고의 화가로 인정받던 클로드 모네는 대체 왜, 무슨 이유로 무려 3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250점이 넘게 똑같은 연못을 그리고 또 그렸을까요? 바로 이 거대한 물음표가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갈 미스터리의 가장 중요한 실마리입니다. 자, 그럼 그 집념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서요. 먼저 이 프로젝트가 대체 얼마나 거대하고 또 얼마나 강렬했는지 그 스케일부터 한번 체감해 보시죠. 클로드 모네, 인상주의의 아버지라는 말 하나면 사실 모든 설명이 끝나죠. 사진처럼 아주 정밀하게 그리는 게 최고이던 시절에 그는 그 틀을 과감하게 깨부셨습니다. 그리고 찰나의 빛과 색이 만들어내는 그 인상 자체를 캔버스에 담아냈죠. 말 그대로 미술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런 혁명가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그의 집념을 숫자로 보여주는 증거가 있습니다. 250점 이상. 이게 바로 그의 마지막 30년을 꼬박 바친 수련 연작의 개수입니다. 이건 그냥 그림을 많이 그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하나의 주제에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경이로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지독하게까지 한 그런 집착의 증거인 거죠. 그렇다면 이 집요한 탐구는 대체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바로 그의 집, 지베르니에 있는 정원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긴 그냥 평범한 정원이 아니었어요. 그 자체가 하나의 살아 숨쉬는 예술 작품이었고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실험실 같은 곳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지베르니는 그냥 쉬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시시각각 변하는 빛의 반사, 색의 조화를 포착하기 위해서 모네가 직접 만들고 지휘한 거대한 야외 스튜디오였던 거죠. 연못의 깊이는 어느 정도로 할지, 꽃은 어디에 배치할지, 심지어 물은 얼마나 투명하게 유지할지 이 모든 게 다 그의 캔버스를 위해서 완벽하게 계산된 거였습니다. 모네가 직접 남긴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나의 정원은 나의 가장 아름다운 걸작이다. 그러니까 그는 캔버스의 붓칠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흙이랑 물 그리고 빛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살아있는 걸작을 먼저 빚어냈던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그의 계획이 얼마나 장기적이고 거대했는지 알 수 있죠. 1883년에 처음 지베르니의 자리를 잡고 딱 10년 뒤에 옆에 땅을 사들여서 그 유명한 수련 연못을 만듭니다. 그리고는요, 무려 6명의 정원사를 고용해서 매일 아침 수련 잎에 앉은 먼지를 닦아내고 빛이 가장 아름답게 반사되도록 관리를 시켰다고 해요. 이건 정말 수십 년에 걸친 거대한 예술 프로젝트였던 거죠. 자,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진 자신만의 세계에서 모네는 서양 미술사의 아주 근본적인 규칙 중 하나를 파괴해야 하는 엄청난 혁명을 일으킵니다. 바로 이 지점이에요. 전통적인 풍경화를 보면요, 늘 하늘과 땅을 나누는 안정적인 수평선이라는 게 있었어요. 관객은 그 선을 기준으로 안전한 거리에서 풍경을 바라봤죠. 근데 모네는요, 그 수평선을 아주 과감하게 지워버립니다. 그의 캔버스에는 오직 물의 표면, 그리고 그 위에 비친 하늘과 구름, 나무의 그림자, 이런 것들만 남아있게 돼요. 이 작은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던 안정적인 기준선, 즉 수평선이 사라지니까 관객은 더 이상 연못 밖에서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게 된 거예요. 마치 연못 수면 위를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그림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연못을 그린 그림이 아니라 연못이라는 공간을 체험하게 만든 겁니다. 1909년에 그의 전시회를 본 한 비평가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신비하고 매혹적인 반사의 세계에 둘러싸인 느낌이다. 당시 사람들이 느꼈을 그 시각적인 충격, 그리고 그 황홀함이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요, 모네의 예술을 가장 위대한 경지로 끌어올린 건 아주 역설적이게도 화가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던 시련이었습니다. 바로 그의 눈을 덮쳐온 어둠, 백내장이었죠. 1912년 모네는 양쪽 눈에 백내장 진단을 받게 됩니다.
빛의 화가에게 시력을 잃는다는 건 사실상 모든 걸 잃는 거나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세상은 점점 뿌옇고 노랗게 보이기 시작했고요. 미묘한 색깔 차이를 구분할 수 없게 되자 결국 물감 튜브에 일일이 이름을 써붙여 놓고 그 위치를 외워서 그림을 그려야만 했습니다. 1914년에 모네가 쓴 편지에는 그 절망감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붉은색은 진흙처럼 보이기 시작했고 내 그림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자신의 가장 중요한 감각이 자기를 배신하는 그 고통 속에서 그가 느꼈을 공포와 좌절은 우리가 감히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백내장이 심해지기 전인 1900년대 초반의 수련입니다. 형태가 비교적 뚜렷하고 빛을 머금은 푸른색과 녹색의 그 차분하고 서정적인 색감이 아주 돋보이죠. 그리고 이게 바로 시력을 거의 다 잃었던 1920년대의 일본식 다리입니다. 같은 장소를 그린 그림이라는 게 믿기 어려울 정도로 다르죠. 형태는 거의 다 해체되어 버렸고 마치 불꽃이 타오르는 것처럼 격렬한 붉은색과 주황색의 붓칠이 캔버스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그의 예술이 도달한 위대한 역설입니다. 눈으로 정확한 형태를 볼 수 없게 되니까 그는 오히려 마음의 눈으로 본 빛과 감정의 폭발, 그 본질 자체를 그리게 된 거예요. 그의 신체적인 한계가 역설적으로 그를 인상주의라는 틀에서 해방시켜서 현대 추상미술의 문을 활짝 연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준 거죠. 그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모네의 예술은 마침내 한 개인의 집념을 넘어서게 됩니다. 한 시대를 위로하는 위대한 유산으로 완성되는 거죠. 파리 오랑주리 미술관의 대장식화가 바로 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1차 세계대전의 총성이 멎었을 때 모네는 전쟁의 상처로 고통받는 프랑스 국민들에게 자신의 평생을 바친 이 역작을 선물하기로 결심합니다. 끝없는 몽상 속에서 지친 신경을 쉬게 할 안식처를 만들어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구상한 작품의 스케일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8개의 거대한 패널을 전부 다 합친 길이가 무려 91m. 관람객을 완벽하게 에워싸는 압도적인 파노라마를 구상한 거죠. 그는 그냥 그림만 툭 기증한 게 아니었어요. 이 그림이 놓일 공간 전체를 하나의 작품으로 설계했습니다. 무한대 기호 M을 본떠서 2개의 타원형 방을 만들고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치는 태양의 길을 따라서 자연광이 흐르도록 방을 배치하고 시작도 끝도 없는 360도의 완벽한 몰입감. 이 모든 게 그의 치밀한 계산과 연출이었던 거죠. 바로 이 때문에 오랑주리의 수련은 그냥 벽에 걸린 그림이 아니라 관람객을 빛과 색의 물결 속으로 초대하는 하나의 완전한 환경이라고 불립니다. 훗날 비평가 앙드레 마송이 이곳을 두고 인상주의의 시스티나 성당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결코 과장이 아니었던 셈입니다. 30년의 집념, 빛에 대한 끝없는 탐구, 시력을 잃는 고통, 그리고 평화에 대한 간절한 염원까지. 이 모든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모네의 이 마지막 걸작은 과연 지베르니 연못의 풍경이었을까요? 아니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오직 내면의 빛에 의지해서 그려낸 한 예술가의 위대한 마음 그 자체였을까요?